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 이희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전라도 고북군 우덕면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부터 시와 서에 능통하였고 15살에는 향시의 1등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의 최종급제인 진사시와 문과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글을 읽는데 인근 마을에서는 그 열정을 따를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또래들은 이따금씩 놀이도 하고 여기저기 소풍도 다니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희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열심히 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항상 채찍질하며 나는 절대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과거에 합격한다는 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공부를 손에서 놓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야. 그렇게 그는 온 힘을 쏟아 글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나마 그가 공부 외에 하는 일이라고는 인근의 산에 올라 그곳의 대암석불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암석불은 정읍시 덕촌면 망제리에 자리하고 있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서 있는 석불입니다. 정읍시의 망제봉의 산중턱에는 층암 절벽이 무섭게 솟아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성의 치마폭과 비슷하다 하여 그것을 치마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암석불은 바로 이 치마바위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대암리라고 불렀고 그리하여 이 석불의 이름이 대암석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암석불을 찾아가는 길이 워낙 산세도 좋고 주위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이희맹은 공부로 지친 머리를 식히고자 늘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대암석불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이희맹은 그날도 어김없이 대암석불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석불 가까이에 가서 손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가 반드시 과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유혹을 떨쳐내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희맹이 그렇게 간절히 빌고 있는데 갑자기 석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참으로 너의 그 노력과 정성이 갸륵하구나. 내가 너무나 감동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방도를 일러주고자 한다. 앞으로 공부할 땐 말이다. 어느 경서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정통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거라 알겠느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던 이희맹은 그 소리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여 부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신 게로구나. 앞으로는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이희맹은 몹시 기뻐하며 산을 내려와 집에 도착했고 그 뒤로 대암석불에서 들은 경서의 부분들을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통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었고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희맹은 의심치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희맹의 모습을 유심히 보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낄낄거리며 웃다가 나중에는 그런 이희맹을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희맹이 열심히 경서를 낭독하는데 그 친구가 가만히 다가와서 이희맹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이희맹 무얼 그렇게 읽고 있는가? 왜 그러나 지금 공부를 한창 하는 중이었는데 무슨 용건이 있는가? 내가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거 그냥 두면 내가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을 해주네. 뭘 말인가? 왜 내 인생이 망쳐진다고 생각하는가? 지난번에 대암석불에서 자네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 뭐 나는 항상 자주 그리한다네.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 그렇지. 헌데 자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 대암석불 뒤쪽에서 낮잠을 자는 중이었다네. 그 뒤가 딱 그늘이 져서 시원하고 좋았거든. 그런데 자네가 나타나서 나를 보지는 못하고 그 석불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래서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자네에게 부처님인 척 어느 경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읽어보라고 말을 하였네. 그러니 자네가 그걸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라 믿고 기뻐하며 내려갔지. 그 꼴이 어찌나 우습던지. 아 근데 그 뒤로는 계속 내가 말한 부분만 공부하고 일이 낭송하고 있으니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않은가. 내가 미안하네. 아니 자네가 부처님 행색을 한 건가?
그래, 자네도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니 알겠지만 내가 말한 그 부분은 과거를 준비하면서 대부분 필요 없다고 제쳐놓는 부분들 아닌가. 내가 괜히 그런 장난을 쳐서 자네가 헛고생을 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너무나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네. 참말로 미안하네. 그러자 이희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이야. 부처님께서 자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감흥의 계시가 이미 내려졌던 것이네. 그러니 나는 그것이 자네가 한 장난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것이네. 앞으로도 그 말대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미안해 할 필요는 없네. 부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어서 도리어 감사하네. 아이 이봐, 그게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내가 부처의 흉내를 낸 것이야. 이복에 더 이상 방해 말고 자네는 어서 자네 할 일이나 하게. 나는 분명히 말했네. 잘 생각해보게나. 그 부분은 절대로 과거 시험에는 나올 일이 없다고. 알겠으니 가보게나. 그렇게 친구는 어리둥절하며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이희맹은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특히 석불 앞에서 들었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정말 그날 석불이 계시한 대로, 아니 석불 뒤에서 그 친구가 장난으로 말했던 그 부분에서 과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희맹은 이희맹대로 놀라고 감탄했으며 장난을 치는 그 친구는 너무나 놀라워서 턱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이희맹은 과거에 급제를 하였고 그 나이가 18살로 아주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후로 고향을 떠나서 한양에서 병조, 형조, 호조의 정랑을 지냈으며 조정에서 활약하다가 부모의 상을 당하여 심효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희맹은 심효살이가 끝난 후 조정에 다시 가기 전에 대암석불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빌었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잘할 수 있는 관료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부처님 이미 천한 놈이 이 나라에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톨의 사리사욕 없이 오직 백성만을 위할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석불에서 말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융을 조심하거라. 그리고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이희맹은 석불에서 나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것처럼 누가 석불 뒤에서 장난을 치는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용을 조심하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것은 필시 부처님이 계실 텐데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이것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애군일 텐데. 이희맹은 석불에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정에는 연산군이 폭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희맹은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조정에서 연산군에 대항할 사림의 우두머리인 김종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김종직에게 더 이상 연산군을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감 지금 이 나라는 임금이 백성과 신하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생을 거래들여 후궁으로 만들었습니다. 후궁 또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궁녀를 옥에 가두고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나라의 이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김종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그렇게 생각하네. 지금의 임금의 폭정은 조선이 건립후 최악이네. 내 자네의 말을 들으니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네. 그 말을 들은 김종직은 이희맹과 다른 2명의 신하들과 새를 규합하여 연산군과 대항을 하기로 하고 연산군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연산군은 신하들을 숙청을 하자 살아남은 이희맹은 더 이상 조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끼고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석불이 말한 것을 다시 되새기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융을 조심하라. 그리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 연산군의 이름이 바로 이용이었던 것입니다. 낙향한 이희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산군이 폐위되자 새 임금인 중종의 부름으로 다시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으로 명나라에까지 넘어가 벼슬을 하다 1516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으며 42세에 이른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중종 임금은 인물의 탁월함이 언제든 뛰어나고 그 깊은 도학은 군자와 견줄 바 없었다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대암석불에도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석불의 불신이 남쪽을 바라보게 만들어졌음에도 어느 날부터인가 약간 서쪽을 바라보듯 비껴나가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딱히 석불에 별일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석불이 틀어진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대암석불이 늘 자신을 찾아와 기도하던 이 희맹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가 현감으로 있는 해남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 스스로 걸어 나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임금이 살았습니다. 임금은 왕비를 들이고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자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연못을 거닐다가 물에 비친 해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 똑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못 맞은편에 서성이는 신하 석삼이를 보았습니다. 신하 석삼이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임금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전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신하 삭시미는 임금의 고민을 아는 듯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임금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남쪽을 향해 가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밤 안에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다급한 일이라 여기서 전하를 기다렸습니다.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임금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신하에게 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은 말을 타고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허허벌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임금은 답답했지만 신하의 말을 믿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멀리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불빛을 따라가자 쓰러질 것 같은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임금은 말에서 내려 조용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 집에서는 조곤조곤 젊은 여인의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좀 더 다가가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언제나 시집을 가려나? 지체 높은 집에 시집 가면 좋을 텐데? 큰언니가 얘기하자 둘째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 많은 상인한테 시집을 갈 거야. 값 나가는 귀한 물건을 실컷 만져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둘은 싱글벙글거리며 장난치듯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큰언니는 막내의 대답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막내야, 너는 어떠니? 저는 지체고 돈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들딸 삼남매를 낳아 우순도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내딸 꽃분이는 방긋 웃으며 입술꼬리를 올렸습니다. 옳거니 드디어 찾았다. 바로 저 여인이구나. 임금은 막내딸 꽃분이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했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세 딸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한 사람임을 알아본 어머니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임금은 힘든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추하지만 안으로 드시지요. 세 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 오셨다. 상을 좀 내오너라. 어머니는 차분히 얘기하며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자매는 임금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는 자매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자매들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서로 들고 가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내딸 꽃분이가 냅다 밥상을 들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우리 막내가 상을 들고 왔구나. 여기 놓아라. 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며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리자 막내딸 꽃분이는 볼이 빨가진 채로 상을 사뿐히 내려놓았습니다. 임금은 조금 전 세 자매가 한 얘기를 다시 떠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금이 밥을 먹고 나자 어머니가 상을 치우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조심스럽게 말을 열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을 얼른 치우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임금은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혼담을 슬쩍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도 놀랍지만 자신의 딸과 혼인을 하겠다 하니 어리둥절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집 막내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여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면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 언니들이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듯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큰딸은 지체 높은 사람과 둘째 딸은 부유한 상인과 짝을 지어 주겠소. 내가 임금이 아니오. 나를 믿고 막내딸을 내게 주시오. 그렇게 해서 막내딸 꽃분이는 임금과 결혼하여 후궁이 되었습니다. 후궁 꽃분이는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임금은 너무 좋아하며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기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이 중전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중전은 속이 뒤틀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데려온 후궁 꽃분이가 임금의 사랑을 받고 아기까지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임금은 이제 중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중전은 후궁 꽃분이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에서 불덩이가 치미는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꼴이 아닌가. 이러다 중전 자리까지. 중전은 손이 부르르 떨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왕자라도 태어나면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전은 몇 날 며칠 동안 후궁 꽃분이를 쫓아낼 궁리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한 중전은 옳지하며 무릎을 치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바로 임금에게 달려가 후궁 꽃분이의 출산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중전은 궁녀 하나를 데리고 후궁 꽃분이에게 갔습니다. 후궁 꽃분이가 천을 물고 이를 꽉 깨물며 힘을 주었습니다. 흐음하며 괴로운 듯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 머리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명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중전은 궁녀를 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궁녀가 재빨리 후궁 꽃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마 마지막까지 힘을 주셔야 합니다. 향을 피우겠습니다. 이 향기가 마마의 고통을 줄여줄 것입니다. 궁녀는 후궁 꽃분이 머리맡에 향을 피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지만 향냄새에 후궁 꽃분이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궁녀는 미리 준비했던 이불을 펼쳐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 울음이 잔잔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중전은 치마 속에서 새끼 고양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궁녀는 아기를 감싼 이불을 숨겨 뒷문으로 빠져나가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가 나왔네. 이게 무슨 일이냐. 중전은 깜짝 놀란 듯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궁궐은 갑자기 난리라도 난 듯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임금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발설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후궁 꽃분이는 눈을 뜨자마자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양이 새끼를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직접 찾아가 후궁 꽃분이를 보살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계절이 바뀌고 다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중전이 이를 또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태어났지만 강아지의 새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두 아기 모두 숲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크게 실망하여 혀를 찼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 자기에게 조언을 해준 신하 석삼이가 번쩍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여봐라, 석삼이를 당장 불러오너라. 여러 신하가 신하 석삼이를 찾았지만 궁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후궁 꽃분이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후궁 꽃분이는 임금의 버림을 받고 외딴 별채에 갇혔습니다. 슬픔에 빠져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궁 꽃분이가 낳은 자식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신하 석삼이가 중전의 계략을 눈치채고 준비를 했지 말입니다. 아이를 버릴 때마다 신하 석삼이는 사람을 시켜 궁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숲지기에게 아기를 맡겼습니다. 15살이 될 때까지 아이 부모에 대해 알려고 하면 절대 안 되네. 잘 부탁하네. 숲지기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소중히 잘 키웠습니다. 신하 석삼이도 먼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신하 석삼이는 하늘을 보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저건 하며 신하는 서재로 달려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단단한 쇠막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숲을 찾아가 숲지기를 몰래 만났습니다. 신하 석삼이는 숲지기에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 옥새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진짜 부모를 찾아줄 때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숲지기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주고 옥새를 찾으라고 말하게. 신하는 말을 끝내며 쇠막대를 숲지기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숲지기가 갑자기 드러누웠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보살폈지만 숲지기는 거친 숨을 쉬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숲지기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숲지기는 다 큰 두 아이, 아니 두 청년에게 하나씩 보면서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청년이 숲으로 오게 된 사연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에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내 옥새라고요. 사람처럼 말하는 새가 있다고요. 두 형제는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숲에 살았지만 한 번도 옥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숲지기는 쇠막대를 주면서 옥새가 사는 숲을 말해주었습니다. 쇠막대는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색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끝나자 숲지기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형제는 쇠막대를 가지고 옥새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하염없이 서쪽으로 걸었습니다. 가도 허허벌판이 이어졌습니다. 싸늘한 가을바람이 불어 주변은 더욱더 스산했습니다. 두 형제는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백발노인이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옥새를 찾으러 왔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노인은 두 형제를 살펴보다가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새를 찾으러 왔다고. 옥새를 찾는 사람은 열어보았지만 찾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단다. 너희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야. 노인은 걱정이 됐는지 말을 하면서도 고개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우린 꼭 옥새를 찾아야 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옥새를 찾아야 하는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옥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래도 가겠느냐? 형제는 서로 눈을 맞추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모두 약속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기 저 길로 30리를 가야 한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켰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길 같지도 않고 너무 좁아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한다. 노인은 목에 힘을 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길은 둘이 갈 수 없고 혼자 가야 한다. 길을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노인은 몇 번씩 말하며 아이들에게 굳은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내가 옥새를 데려올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 첫째 칠보기가 벌떡 일어서더니 쇠막대를 땅바닥에 꽂았습니다. 둘째 먹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칠보기는 노인이 가르쳐준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뭇잎이 하늘을 덮어 주변은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푸드덕 가마귀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날아다녔고 인기척에 놀란 작은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며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질퍽질퍽한 땅은 발에 돌덩이를 매단 듯 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나무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멍이 들고 긁혀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한 발 한 발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먹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형님 살려줘요, 제발요. 칠보기는 걱정과 두려움에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몸을 바짝 웅크렸습니다. 동생 먹새의 애절한 울음이 귓등을 계속 때렸습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칠보기는 맥없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쇠막대가 거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먹새가 놀란 토끼 눈으로 파르르 떨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먹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잠시 먹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정신 차려야 돼.
옥새를 꼭 찾아올 거야. 눈물을 훔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입을 꽉 깨문 채 앞으로 걸었습니다. 스산한 바람 사이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칠복이의 애절한 울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먹새는 두 손으로 귀를 꽉 눌렀습니다. 차츰 검은 숲이 사라지고 앞이 환하게 뚫려졌습니다. 오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숲이 보였습니다. 숲을 뒤로 작은 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 위에 옥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먹새는 넋이 나간 듯 옥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야 네가 말하는 옥새니. 마구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옥새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왔나요? 먹새가 환하게 웃으며 옥새를 찾아온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형 칠복이 얘기도 꺼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샘물이 죽은 사람을 살려요. 옥새는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호리병을 부리로 가리켰습니다. 저 샘물을 병에 담으세요. 먹새는 샘물을 호리병에 담았습니다. 옥새와 함께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작은 언덕을 지나자 칠복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샘물을 몸에 뿌리세요. 옥새가 제자리에서 날갯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먹새는 칠복이의 몸이 샘물을 뿌렸습니다. 그 순간 칠복이는 기지개를 쭉 켜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옥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옥새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양이를 낳았는가 강아지를 낳았는가. 어이할꼬 어이할꼬. 해가 맑지만 날은 어둡네. 어이할꼬 어이할꼬. 옥새는 형제에게 장터에 가서 이 노래를 꼬마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 노래는 옥새가 지었다고 꼭 얘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꼬마들이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도 옥새가 지은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고양이 강아지 낳은 것은 아무도 모를 텐데. 임금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신하를 불러 말하는 새즉 옥새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형제가 옥새와 함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새에게 말을 시켜보거라. 임금은 신기한 눈으로 옥새를 바라봤습니다. 형제가 옥새에게 말을 걸었지만 옥새는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임금은 화를 버럭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감히 임금인 나를 모욕하다니. 형제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옥새야 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칠복이가 애원하며 불렀지만 옥새는 모른 척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을 매로 치고 당장 하옥시키거라. 임금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옥새가 날갯짓하며 포르르 날아올라 임금의 얼굴에 똥을 쌌습니다. 임금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새를 잡아 당장 죽여라. 임금이 천으로 얼굴을 닦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임금님. 옥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왕과 신하 모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새가 임금 앞으로 날아가 계속 부리를 놀렸습니다. 자식에게 뭘 해줬다고 야단을 치십니까? 옷을 해주셨습니까? 밥을 해주셨습니까? 고양이 새끼라고 버리고 강아지 새끼라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임금은 온몸이 꽁꽁 언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노래와 지금 옥새 입에서 나온 말 모두가 사실로 들렸지 말입니다. 임금은 혹시나 하며 두 형제에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후궁 꽃분이가 아이를 낳은 날과 형제가 태어난 날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임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곰곰이 생각에 잠긴 임금은 머릿속에서 여러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중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후궁 꽃분이를 돕겠다고 나선 것부터 이상했어. 임금은 혼잣말을 하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전을 당장 데려오너라. 임금은 그날 일을 다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궁녀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궁녀도 당장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중전은 딱 잡아떼며 모르는 일이라고 우겼지만 궁녀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충전마마가 모두 시킨 일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궁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임금은 두 형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중전은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도망치듯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치마를 밟고 넘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후궁 꽃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후궁 꽃분이는 두 형제를 보자마자 가슴을 움켜쥐고 달려와 형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형제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임금은 두 형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용서를 구하듯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후궁 꽃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랫동안 즐겁게 삽시다. 부모를 만난 두 형제는 궁궐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결국 후궁 꽃분이는 중전이 되었고 임금은 또한 신하 석삼이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 큰 포상을 내렸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시골 마을에는 돌쇠라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백정이라서 동네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정은 오로지 소나 돼지를 잡는 천한 것으로 여기고 일반 상민보다 못한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돌쇠는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성심이 아주 착한 사내였습니다. 자신을 천대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하면서 법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아서 고아들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자기가 잡은 돼지고기도 몰래 가지고 나와서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혼이 날 나이가 되어도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백정이다. 내가 만약에 혼인을 한다면 자식이 생길 것이고 그 자식 또한 나 같은 백정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 살아야 할 것이다. 내 비록 혼인 안 하고 혼자 살지언정 절대 그리 되게 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이런 돌쇠를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은 돌쇠에게 관연한 딸들을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비록 백정으로는 살지만 평민인 자신들보다 굶주리지 않고 딸이 매일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쇠에게 혼처가 많이 들어왔지만 돌쇠는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쇠도 사내인지라 혼처가 들어온 처자 중에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성품도 돌쇠처럼 곱고 또한 돌쇠가 백정이라는 것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새벽에나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난 백정이다. 내 아무리 처자가 마음에 들지만 혼인하면 아이가 생길 것이야. 그러면 내 아이는 평생 백정으로 살거나 백정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한다. 내 편하다고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야. 더 이상 혼인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리 생각하고 돌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돌쇠의 꿈에 하얀 도포를 입은 백발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야, 너는 비록 사람들에게 천대받지만 어떤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 그 상은 너의 미천한 신분을 없애고 너를 잘 살 수 있는 것 말이다. 그러자 돌쇠는 화들짝 놀라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제가 그리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산신령이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와 혼인을 하거라. 그러면 어여쁜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그 아이로 인해 너는 천한 신분을 벗어날 수 있고 내 자식 또한 후대에 번창할 것이다. 산신령은 그리 말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에서 깬 돌쇠는 꿈이 너무 현실 같아서 노인이 말한 대로 고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마을에는 이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옆마을 박진사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박진사가 자식이 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진사의 집에 큰 잔치가 열리자 이진사가 고개 넘어 박진사의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진사는 이 박진산에 가서 호화로운 술과 음식들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대로 고개를 넘어서 집에 오기가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유 어지럽구나. 다리 왜 두 개로 보이는가? 이진사가 비틀비틀거리며 고개를 꺾는데 이제는 속까지 울렁거렸습니다. 아유 큰일이네 큰일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쉬었다 가자. 이진사는 고개 너머에 산소가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만 산소 옆에 푹신한 풀밭에 그대로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편하구나. 편해. 풀이 아주 폭신하니 좋구나. 이진사가 술에 잔뜩 취해서 비몽사몽간인데 그때였습니다.
이진사가 누워있는 산소 어딘가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뭐야? 누가 있나? 이 밤중에 이 산중에 누군가 있어? 이진사가 술김에 정신을 차리고 이곳저곳 고개를 돌려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오늘 이진사 댁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우리 첫 미역국이나 먹으러 가세. 말소리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 오늘 내 새끼가 나오는 날이구나. 이진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어서 말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나는 집에 손님이 있으니까 나 대신에 자네가 다녀오게. 이진사는 계속 자신의 집 이야기가 나오니 그대로 누워서 꼼짝 않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유, 무서워라, 귀신인가? 그런데 갑자기 또 왜 소변이 마려운 거야? 참아, 지금은 참아야지. 이진사는 기를 쓰고 소변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이진사가 듣기에 여러 귀신들이 산소에 모여 있는 듯하였고 이 첫 미역국을 먹겠다는 한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돌아오기를 다른 귀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첫 미역국을 먹으러 갔던 귀신이 돌아왔습니다. 가서 잘 대접받고 왔나 아이 이진사 댁에 갔더니 밥에 돌이 들어가 있고 국에는 머리카락이 잔뜩 빠져 있더라고. 내 그래 괘씸해서 피죽을 3그릇이나 주고 왔지. 그리고 70살까지 살라는 명도 주고 왔네. 이 집 아들은 70살까지 피죽만 먹고 살아야 될 거야. 그럼 자네 쫄딱 굶고 왔나.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 돌쇠 백정네도 딸을 낳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천미역국을 먹었는데 이 집은 밥이랑 국을 아주 잘 끓여주었어.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고마워서 신세를 보답하기 위해 이 집 딸에게는 참깨 서마를 줬지. 그리고 명은 적당히 살라고 한 65살까지 주고 왔네. 누워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진사는 가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땐 타고난 명과 복이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참이었구나. 아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이 이름까지 피죽만 먹게 된다고 아예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 이진사는 곰곰이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였습니다. 귀신들이 간 다음 이진사는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그대로 백정돌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돌쇠 집에 있는가? 이보게, 어서 나와 보게나. 이진사가 부르니 돌쇠가 맨발로 뛰어나와 맨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요? 아유,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반집에서 아들을 낳을 때 백정집에서 딸을 낳으면 양반이 때리는 대로 백정은 맞아야만 하는 아주 요상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그래서 당연히 이진사가 자신을 때리러 찾아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사는 돌쇠를 잡아 일으켜 윗방에 데리고 와서 돌쇠에게 종이 붓벼루먹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사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딸과 나의 아들을 오늘 함께 낳았으니 우리 사돈을 맺어보세나.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양반집의 귀한 아들과 천한제 딸이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쇠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아들과 백정인 자신의 딸이 혼인을 하다니 눈앞에서 이진사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글을 모르는 돌쇠는 어리둥절하며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사가 종이에 내용을 한 장씩 써서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자네의 딸과 내 아들을 혼인시키겠다는 서약서네. 꼭 가지고 있게나. 이진사는 그렇게 하고 마음을 놓긴 하였는데 영 찝찝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반 체면에 백정을 사돈으로 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일을 어찌한다. 백정을 사돈으로 둘 수 없다면 이 사돈을 백정이 아니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쉬운 일을 뭘 고민을 하고 있었는가? 이진사는 즉시 그날로 돌쇠를 다른 마을로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짜 벼슬을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또 땅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어서 돌쇠는 이제 백정 행세를 하지 않고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자녀들이 혼인을 할 나이가 됐고 돌쇠의 딸은 이진사의 아들과 약속대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진사 내외도 돌쇠 내외도 모두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아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만 재산이 술술 줄어들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남편은 집에 앉아서 책이나 보면서 한숨이나 푹푹 쉬어대고 있었는데 현명한 아내는 다른 방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수완 좋은 아내는 마을 여자들끼리의 조직을 만들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마을 여자들은 여러 음식을 이 우두머리인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미역국을 먹을 때 귀신이 딸에게 참깨 서말을 준 것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참깨 서말이면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깨를 빻아서 음식에 양념으로 조금씩 넣으니까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준 피죽 3그릇의 의미는 피죽이 원래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음식이므로 그 아들이 가난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에 이 진사의 아들은 가난하게 되었으나 3,000명도 먹여 살릴 복을 받은 아내 덕에 굶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돈 걱정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제각기 품팔이로 살아가는 두 형제 칠복이와 석삼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의 한 핏줄을 타고 난 두 형제이건만 형 칠복이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뱅이인데다 술 먹기를 좋아하였고 마음씨까지도 고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 석삼이는 워낙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한 데다 마음씨도 어찌나 곱고 순박하였던지 누구나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 형제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를 수가 있을까요? 동생 석삼이는 속이 알찬 사람이라 자그마한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쪼개어 쓰다시피 아끼고 아끼면서 어느 정도 살림미천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형 칠복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칠복이는 동생 석삼이를 찾아와 입에 침이 마를 새라 석삼이를 칭찬하며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내 동생 석삼아, 너도 이제 철이 다 든 나이인데 이젠 제 구실도 해야 하지 않겠니? 내 장사 수단을 알아뒀는데 낙이나 2마리 사게나 둘이서 같이 장사하여 뭉칫돈이나 준다면 자네도 좋지 않은가? 우리 형제끼리 같이 한번 해보세. 졸라대는 칠복이 앞에서 석삼이는 오래도록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마지못해 형의 말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장사에서 약간의 소득을 보게 된 두 형제는 다음번 장사는 좀 더 크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사에서 더 큰 재미를 보게 된 칠복이는 세 번째 장사는 좀 더 크게 하기 위해 동생 석삼이에게 더 먼 길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장사는 아무도 없는 산속 고갯길을 넘나들어야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앞뒤에서 짐 실은 나귀를 몰고 산길을 돌고 돌아 한 고갯마루 밑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앞에서 가던 칠복이가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대굴대굴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석삼이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야단났다며 어쩔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석삼이를 보며 석삼아, 내 이 병엔 딴 약이란 없다네. 꿈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무 고개를 넘다가 급한 병이 생기면 딴 약이 없다고 하는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생누나를 먹어야 낫는다고 말씀하셨네. 그러니 이 산속에서 내 병이야 죽으라는 병이지 무슨 별 도리가 있겠나. 이렇게 슬픈 목소리로 말하면서 금방 막 죽을 듯이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착한 석삼이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 병은 급한데 약이라야 내 눈밖에 없으니 이를 어쩐담. 내가 누나를 뺀다 해도 죽지는 않을 것이니 위급한 형님부터 먼저 구하고 보자.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석삼이는 서둘러 자기의 왼쪽 누나를 빼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누나를 칠복이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측은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얼른 받아 치우고 나서는 생누날 하나 먹었더니 좀 괜찮아지네. 하나 더 먹어야 다 나을 텐데 이를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또 배를 끌어안고 뒹구는 것이었습니다. 석삼이는 형 칠복이의 병이 누날 하나로 하여 좀 괜찮아진다는 말에 누나를 뺀 자기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너무도 반가워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오른쪽 눈알마저 빼내며 형 칠복이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칠복이는 그 눈도 받아 얼른 치우고 나더니 아까와는 완전 달라진 목소리로 이 미련한 놈아, 내 눈을 먹긴 누가 먹어. 내 재물 때문에 내 눈을 뺀 거다. 이제 알겠느냐? 고맙다 동생아.
이렇게 독살스레 말을 내뱉더니 나는 간다 하면서 눈이 아파 신음하는 석삼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두 나귀를 불이 나게 몰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잃은 석삼이는 눈알이 빠진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그보다도 한 핏줄을 타고난 친형이 그 적은 재물 때문에 동생의 생눈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눈 잃은 동생을 아무도 없는 산속에다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독하고도 더러운 심보를 생각하니 분이 치밀어 혼자 펄펄 뛰기만 하였습니다. 원 이렇게 험악한 일도 있는가 하고 넋두리하는 석삼이의 원통한 울음소리는 사람 없는 산골짜기에서 처량히 울려 퍼졌습니다. 석삼이는 이미 눈을 잃었지만 우선 살도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아까 올 때 절벽 아래 양지 쪽에서 본 초가집이 번뜩 떠올라 아직도 피가 흐르는 눈을 한 손으로 부둥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더듬으면서 기고기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인데다 땀까지 물처럼 흘러내려 보기도 끔찍하였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손을 더듬어 보니 벽이며 기둥이 있기에 됐다 하며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삼이는 손을 더듬어가며 한쪽 으슥한 자리를 찾아서 누웠습니다. 누워서 생각하니 형이 일이 생각할수록 괘씸하여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형이라고 눈까지 빼주다니 생각할수록 원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느덧 밤중이 되었는지 산새들이 지저귀던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만 멀리서 산개울 흐르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가까이에서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나더니 초가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정신을 가다듬어 엿들으려니 그들 말소리가 차츰 들렸습니다. 석삼이는 속으로 지나가던 행객들이 여기서 밤을 묵어갈 작정인가? 무슨 사람들인지 나를 불쌍히 생각하여 구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늘 인간 세상에서 본 일인데 저 앞 고개 밑에서 형이라고 하는 놈이 동생 재물이 욕심나서 동생의 눈을 빼먹고 동생 재물을 가지고 도망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삼이가 가만히 듣고 보니 오늘 자기 형제간에 생긴 일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들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말투로 봐서는 도깨비들이 틀림없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때 도깨비가 또 격한 목소리로 그 형이란 놈은 인간 세상에다 그냥 두지 못할 괘씸한 놈이로군 하며 말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은 또 인간 세상에 대한 이런저런 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마을 한 집의 무남동녀는 중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100가지 약은 다 효험없고 다만 그 집 지붕 기와 밑에 있는 왕진에만 잡아 없애면 병이 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참 불쌍하기 그지없구만.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자. 참 이상하구나. 이 산속에 사람이 없겠는데 아까부터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별일이야. 하더니 초가집 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있는 석삼이를 발견하고는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석삼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들의 말을 들어봐서는 자기를 해칠 것 같지 않아 마음을 진정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눈을 빼앗기고 앞을 못 보는 가련한 사람이 올시다. 그러자 도깨비가 가까이 와보고 나더니 옳구나. 틀림없어. 이 사람이 오늘 인간 세상에서 자기 형한테 눈과 재물을 빼앗겼던 바로 그 동생이구나. 라고 말하니 곁에서 보고 섰던 도깨비도 아참 불쌍하구나. 인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라고 하면서 석삼이를 동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그 형놈을 그냥 살려두다니 하며 도깨비가 분에 떨며 생각하고는 친절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복에 눈 빠진 데는 좋은 약이 있지. 초가집 뒤쪽에 절벽 아래로 가면 묘하게 생긴 바위돌 하나 있는데 그것을 흔들어 뽑으면 그 밑에서 옷 같은 샘물이 흘러내릴 것이네. 그리고 그 바위 아래쪽에 천도복숭아 한 알 달린 나무가 있을 것이네. 그 샘물로 두 눈을 깨끗이 씻은 다음 그 천도복숭아를 따가지고 두 눈을 살살 문대고 나서 그것을 샘물에다 잘 씻어 먹기만 하면 눈이 아프지 않고 바로 밝아질 것이네. 석삼이는 너무도 반갑고 고마운 생각에 거듭 인사를 하며 그대로 꼭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은 갑자기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석삼이는 그들의 말을 꼭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지라 요행을 바라는 생각에
심한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들이 하던 말들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멀리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가까이에서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요란해지자 이미 날이 밝은 것이 틀림없겠다고 생각한 석삼이는 지난밤 도깨비들이 말하던 대로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못 보는 눈으로 허둥지둥 헤매면서 갖은 애를 써가며 겨우 그 자리로 찾아갔을 때는 지치고 지친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목은 말라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과연 말하던 그 바윗돌이 더듬는 손끝에 알려지는데 흔들어 보니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석삼이는 안감힘을 다하여 바윗돌을 잡아 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쪼록쪼록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삼이는 너무도 반가운 김에 아, 이게 정말이구나. 이제 나도 살게 되었다 하며 중얼거리면서 두 손으로 두 눈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러자 참 묘하게도 그렇게 아팠던 두 눈의 고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석삼이는 바로 그 바위 아래쪽을 더듬어 찾아보니 통통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쓸어 더듬어 보니 과연 그들의 말 그대로 나뭇가지에 둥글둥글한 열매 한 알이 손에 닿는데 틀림없는 천도복숭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탐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두 손으로 조심조심 잡아떼었습니다. 그 복숭아에서는 참말로 그윽하고 신선한 향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숭아를 떼어든 석삼이는 두 눈에 대고 한참 문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하면서도 차츰 두 눈에서는 무엇인가 솟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지르고 난 다음 샘물에다 잘 씻은 복숭아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향기롭고도 달콤한 것이 정말 세상의 별맛이었습니다. 한 입 떼어 먹자마자 눈에서 눈알이 돌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입 떼어 먹으니 캄캄하던 눈앞이 차츰 깊은 안개 속에서 내다보는 듯 앞이 희미하게 밝아져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입 떼어 먹으니 희미하던 눈앞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 큰 복숭아를 다 먹고 났을 때는 눈앞이 완전 환하게 밝아지면서 주위의 산천초목과 푸른 하늘의 아침해가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아, 내가 새 눈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게 정말 꿈 같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삼이는 너무도 기쁜 생각에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복숭아를 먹은 탓인지 지치고 지쳤던 온몸의 새힘까지 무럭무럭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야 복숭아 나무를 다시 살펴보니 아, 이게 무슨 일인가. 복숭아 나무는 간데온데 없이 보이지 않고 그 샘물도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석삼이는 참 신기한 일도 있구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를 도우셨는가 보구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가벼워진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제야 석삼이는 어젯밤에 도깨비들이 주고받던 무남동녀가 아프다는 그 집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그대로 내 눈이 밝아졌으니 그곳의 일도 틀림없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무남동녀의 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한 마을에 이르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찾아가니 의원들이 그 집 사랑채에 가득 모여 앉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고 난 석삼이는 주인을 찾아 자기도 의원이니 환자를 보자고 청하고는 환자를 보고 난 다음 바깥에다 큰 가마 하나를 놓고는 기름을 졸이게 한 다음 힘센 장정 4사람을 시켜 큰 집게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장 밑에서 큰 왕진에 한 마리를 집어냈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간 왕진에는 발악하다 못해 그만 뻣뻣하게 쭉 늘어지고 말았습니다. 왕진애를 죽이고 난 다음부터 무남동녀 꽃분이는 차츰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동딸 꽃분이의 중병이 완쾌된 이 집에서는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집 주인은 꿈 같은 일에 너무도 기뻐서 딸을 구한 그 은혜를 차마 잊을 수 없다고 석삼이를 보고는 제발 자기 집 사위로 되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올 때 갈 데 없던 석삼이는 이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날 밤을 지낸 석삼이와 꽃분이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 그대로 눈 빼앗겼던 동생이 산밑 초가집에서 겪은 이야기며 무남동녀를 죽을 병에서 구하고
신세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형 칠복이도 듣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심보가 고약한 칠복이는 이 소문을 듣자 자기도 신세를 고쳐보려고 석삼이의 눈을 빼앗던 고개 밑으로 찾아갔습니다. 술이며 안주며 잔뜩 장만해 가지고 간 그는 고개 밑에서 마음껏 마시고 먹은 다음 늘어져 한잠 자면서 해지기만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가 해가 지자 그 초가집으로 들어가 들어 누웠습니다. 워낙 취할 대로 취한 칠복이는 코를 드르렁거리며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한 도깨비가 초가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초가집에 들어선 도깨비는 이게 무슨 소릴까 하고 코고는 소리를 따라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응, 이놈이 바로 그놈이구나. 제 동생 눈을 빼앗고 재물을 앗아간 그놈. 이런 고약한 놈. 하면서 코를 한창 골고 있는 칠복이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난 칠복이는 취한 눈을 번쩍 뜨고 보니 도깨비가 눈을 굴리면서 독이 오른 표정을 짓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질겁한 칠복이는 그만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칠복이 앞에 다가오더니 천하의 괘씸한 놈. 인간 세상에서 동생의 의리도 모르고 악한 짓을 하는 너 같은 놈은 용서 안 할 테다. 하지만 죽이진 않겠다. 나쁜 놈들이 너희 꼴을 보고 겁이 나서 치를 벌벌 떨게 만들고 또한 살아서 두고두고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다 못해 엎드려 목 놓아 울며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애걸복걸 용서를 바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칠복이의 말을 듣지도 않고 독수리 발톱 같은 날카로운 손톱으로 두 눈알을 뽑아 팽개쳤습니다. 눈을 빼앗긴 칠복이는 막 죽겠다고 발악치는데 도깨비는 손을 흔들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동생을 해치던 형 칠복이는 그만 이런 기막힌 신세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고 그 뒤로 그 마을은 나쁜 놈들이 모두 사라지고 평화롭게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강원도 산골 벌을 쳐서 꿀을 모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 살아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냥 꿀만 모아서 동네 마을에 내려가 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인간사 이치와 도리를 잘 알고 머리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 좋은 묘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꿀을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강원도는 꿀이 흔한 곳이라 값이 헐값이기에 이걸 한양에 내다 팔아야겠다 하고 한양으로 가져갔습니다.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며칠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알아야 말입니다. 난생 처음 올라온 한양이라 시전이 어딘지 난전이 어딘지도 모르겠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팔면 되지 생각하고 아무 길에서나 주저앉아서 꿀단지를 내놓고 꿀 삽시오, 꿀 삽시오. 산에서 막 가져온 좋은 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양 부자마님이 다보니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서 꿀 사라고 외치고 있거든 말입니다. 이 한양 부자마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머슴들 일 시키고 세경도 절반만 주고 여기저기 물건을 사도 제값 주고 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골 촌뜨기가 와서 시장에서 좋은 꿀을 가득 팔고 있으니 가만히 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저걸 속여서 헐값에 사야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서는 이복에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요. 꿀 팔다 걸리면 바로 관아에 가서 볼기가 터지도록 곤장을 맞는 것을 모르시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강원도산 꿀 사람은 한양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욕심쟁이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 하게 단양을 주겠네. 그래도 오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경칠 일을 피한 줄 아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강원도 사람이 그 말에 속아서 단양에 꿀 한 단지를 팔았습니다. 자기 마을 시장에서 팔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꿀단지를 들고 다니다 포졸이라도 만나면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난전에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디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쉰 양은 너끈히 받는 걸.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이 양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온게요. 그제야 강원도 사람이 속은 걸 알았지 뭡니까. 어찌나 분한지 내기였고 안갚음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다음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그 한양부자마님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겠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한양부자님. 어제는 하도 고마워서 공가품이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부자마님은 제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공가품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지 않겠습니까? 아,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뭐로 공가품을 한다는 말이오? 뭐 좋은 것 있어?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밑구멍에서 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그 꿀을 대접하고 싶은데 갔다 오려니 너무 멀어서 한번 오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네, 한번 꽃가리다.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이 한양마님한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강아지가 있다면 꿀을 계속해서 팔면 지금보다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사람은 제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습니다. 다른 것은 안 먹이고 밤낮 꿀만 먹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열흘 동안 꿀을 먹였더니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싸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니 한양부자마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습니다. 욕심쟁이 한양부자마님이 이걸 보니 참 신기하고 탐이 나거든 말입니다. 이것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원도 사람이 펄쩍 뛰는 척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것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그럼 내가 100냥 주겠네. 그러면 충분하지 않는가? 100냥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님. 그럼 200냥 주마. 그 돈이면 여기서 평생 잘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강원도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한양부자마님은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올려 부르다가 500냥을 부르니까 강원도 사람이 못 이기는 체하고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한양부자마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은 제 아내더러 그 사람이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시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헛무덤으로 데리고 오시오. 과연 얼마 안 있어 서울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꿀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꿀인 똥만 싸니까 속은 걸 알고 왔습니다. 그쯤 되면 제가 미리 남을 속여먹은 걸 뉘우치면 좋으련만 이 부자마님은 제 잘못은 잊고 속은 것만 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온 것입니다. 와보니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아내가 머리를 풀고 애고애고 울고 있거든 말입니다.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무덤에라도 가보자고 뒷산에 올라가니 과연 새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한양부자마님이 무덤 위에 앉아서 짓거리는 것입니다.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죗값을 받고 죽었구나. 감히 누굴 속여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하니까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 겁을 줬어. 쉰 양어치 꿀을 단양에 사간 내놓으면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너도 앞으로 무덤 안에 곧 들어갈 거다. 넌 죄가 없고 이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냐. 했습니다. 한양부자마님은 귀신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내빼지 않겠습니까? 그 후 강원도 사람은 강아지를 판 돈을 가지고 꿀농사를 더욱 크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꿀과 돈을 나누어주며 잘 살았습니다. 욕심쟁이 한양마님은 그날 이후로 귀신이 자기를 데려갈 것 같아서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니 뭐에 꽂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사람들을 기만하고 남의 것을 공으로 탐하려는 욕심쟁이 마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이 항상 이득을 취할 거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 탐욕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